한국이 채택한 국제 회계 기준을 우리가 앞으로 줄여서 KIFRS라고 제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 우리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이 특징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가 있느냐 하면요. 바로 원칙 중심의 우리가 기준 체계를 지켜라는 얘기입니다. 원칙 중심의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원칙 중심의 기준 체계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있잖아요. 같이 한번 비교 좀 한번 해볼게요. 종전에 있었던 K갭과 즉 신토불이라고 하죠. 자, 신토불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제회계 기준 있잖아요. KIFRS. 자, 요 두 가지하고 비교하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원칙 중심이라고 했죠. 자, 원칙 중심.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요. 신토불이 즉 전에 K갭에서는 일방통행이에요. 자, 일방통행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에 하나.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해라고 강제 규정을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켜야 돼. 우리 일방통행 길이 몇 개 있어요. 하나밖에 한 차밖에 못 가죠. 양방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원칙을 둔 반면에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양방통행이에요. 양방통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경영자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원칙을 줬어요. 그래서 양방이라는 얘기는 A 또는 B 이렇게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칙이 자, 이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원칙이 이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네가 선택해. 누가 선택한다? 경영자가. 그럼 이 경영자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기네 기업의 어떻게 값어치가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유리한 선택을 하게끔 우리가 이렇게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지요. 원칙 중심이라는 얘기는 원칙이 있는 상태에서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K계획에서는 일방통행인데 반해서 이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양방통행이었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 뭐가 나와 있냐면요. 연결재무제표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연결재무제표에 이렇게. 자, 연결재무제표의 중심. 의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본재무제표라고 나와 있죠. 기본재무제표로 표시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앞으로 재무제표를 만들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가 전에는 K갭에서는 뭐라냐면요. 개별 재무제표를 했어요. 개별 재무제표. 개별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 A기업의 삼성그룹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삼성에는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무슨 삼성물산도 있고 또 전자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삼성생명도 있고 이렇게 많은 지배그룹의 회사들이 많이 있고 이 물산의 밑에도 보게 되면 많은 이렇게 하층에 대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회사들은 각자 이렇게 해서 자기네 재무제표를 공시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개별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물산을 살리고 전자를 죽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얘네들은 처음부터 나쁜 짓거리를 하고 얘네들은 좋은 우량으로 키웁니다. 그럼 이런 사실은 주주들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이런 것 등은 우리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니네들 이런 삼성아 네 관계 관련 계열사들에 대해서 다 재무제표에 표기해라. 이게 바로 연결재무제표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자, 여기에 애꿎게 투자한 사람들은 물 먹지 않겠죠. 깡통 투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 등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연결재무제표를 중심에 우리가 국제회계 기준을 하라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 있느냐? 세 번째는요. 거기 뭐가 나와 있는가 봤더니 공정가치평가라고 나와 있어요. 공정가치평가에 이렇게 나와 있죠. 평가의 중심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공정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내가
현재 교환될 수 있는 가치를 우리가 공정가치라 얘기하는데, 전에는 우리가 사게 되면 역사적 원가, 즉 취득원가로 적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라고 얘기하거든요. 역사적 원가에 의해서 자산을 적게 되면 취득원가로 적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내가 취득원가를 적으면 끝까지 우리가 신뢰성을 지켜서 끝까지 이렇게 우리가 취득원가로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반해서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야, 이러다 보니까 신뢰성은 좋아지지만 목적적 값성, 즉 현실에 맞는 정보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공정가치를 갖다가 기준하여 공정가치를 기준해서 평가를 해라, 기말에. 그래서 목적 적합한 정보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회계 기준하고 좀 다른 것이 있다면, 공정가치 평가의 중심에서 우리가 평가하는 방법은 A 또는 B 해서 선택의 방법이 많은데, 이때 원가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공정가치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 방법은 이렇게 선택의 영향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요. 앞으로 이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이라는 거 머릿속에 꼭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제 이루어졌느냐를 보게 되면요. 자, 우리 보통 보게 되면 상장 기업과 그 다음에 비상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상장 기업은 2011년서부터는 무조건 국제회계 기준을 따라줘야 돼요. 국제회계 기준을 따라줘야 되고, 비상장 기업에서는 어떻게, 자, 우리가 여기 비상장에서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한국 채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즉 국제회계 기준을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다, 내가 그대로 K갭을 따르겠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상장 기업은 아직도 우리가 국제회계 기준을 따라야 되는 문제점과 아울러서 K갭에 있죠.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혼란에 있다. 뭐 시험 보는 사람이 어렵다라는 건데, 앞으로 미래의 중소기업들도 자본을 갖다가 흡수하게 되면 재무구조가 튼튼해지는 걸 봤을 때는 우리가 종전의 K갭보다는 국제회계 기준을 빨리 도입을 해서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국제회계 기준에서 어떤 것이 재무제표로 나오는 것인지 우리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하자고요. 자, 우리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FS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재무제표는 어떻게 정했느냐면요. 먼저 재무상태표가 있어요. 자, 이 재무상태표를 제가 앞으로 바란스 시트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겠는데요. 자, 재무상태표. 자, 이 재무상태표는 아까도 우리 첫 시간에서 뭐라고 배웠느냐면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일정 뭐라고 그랬다. 시점에 의해서 재산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을 우리가 표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재무상태표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자, 우리 손익계산서인데요. 이 손익계산서 앞에 뭐가 붙었느냐면요.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그래요.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기분에 대한 손익과 그 다음에 포괄이라는 게 붙었어요. 자, 이 포괄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과 비용이긴 하나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지 않는 포괄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했다 해서 우리가 포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다고요? 지금 포괄손익계산서. 그래서 제가 앞으로 재무상태표를 BS,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를 IS라고 이름을 붙이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가 있느냐면요. 우리가 종전의 K갭에서는 자, K갭하고 같이 비교 한번 해볼게요. K갭에서는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자, 우리가 요것은요. 자, 국제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KIFRS에 의해서는 재무제표가 이런 것인데 반해서요. 자, 여기 K갭에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잠깐 좀 보자고요.
K갭에서는 우리가 종전에 뭐라고 썼느냐, 이것을 우리는 대차대조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차대조표인데요, 특별하게 여기 식구들에 대한 내부 구성 체계가 좀 바뀌었을 뿐이지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차대조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전에는 우리가 손익계산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는 순수하게 당기분에 대한 것만 우리가 작성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포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당기 손익 외 쪽으로, 즉 수익과 비용이긴 하나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손익을 우리가 포함해서 적었다라는 게 포괄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이렇게 좀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게 있느냐, 우리 전에는 K갭에서는요, 우리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주주총회에서 이제 주주들이 모여서 잉여금이 얼마가 나오는 것을 어떻게 처분하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 것들, 또는 우리가 또 뭐가 있냐면요, 결손금 처리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결손금 처리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거든요. 그런데 주주들이 이익이 나오면 지네들끼리 나눠 먹지만 반대로 손실이 나오면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결손금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것을 표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결손금 처리계산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K갭에서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나 결손금 처리계산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자, 하지만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이 사항을 우리가 삭제를 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나 결손금 처리계산서는 없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냐, 현금 흐름표가 있어요. 자, 우리가 현금 흐름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현금이 흘러간다는 개념이거든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이런 것이 있어요. 자, 현금이 기업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유입이라고, 나가는 걸 뭐라 한다, 우리는 유출이라는데, 그러면 기업에서 어떻게 현금이 들어오느냐, 우리는 기업은 세 가지 활동을 합니다.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라는데, 이때 들어오고 나간 것을 우리가 작성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는 현금 흐름표, 이것도 똑같아요. 현금 흐름표 그대로 쓰게 됩니다. 똑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느냐, 자본변동표라는 게 있어요. 자본변동표. 자, 이 자본변동표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 있느냐면, 우리가 아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는 단순한 배당에 대한 거와 이익잉여금에 대한 처분 내용만 알았지만, 이 자본변동표라고 하는 것은 자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변동된 사항을 한눈에 다 볼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 자본에서는 5가지가 있어요. 자, 뭐가 있느냐면요, 자본금, 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5가지 종류를 우리가 다 볼 수 있게끔 만든 것을 자본변동표로 하고요. 이것도 변함이 없이 국제회계 기준에서도 지금 이것을 만들어라 이렇게 나온 것이 바로 자본변동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느냐면요, 제일 많이 중요시되는 거, 주석이라는 거예요.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달아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이 회사를 쉽고 보다 우리가 이해관계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것이 바로 주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대로 여기도 마찬가지 주석이 들어간다는 사실. 이래서 우리가 기존의 K갭, 신토부리하고 그 다음에 IFRS라는 그런 개념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어떻게 됐다는 거,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대차대표가 재무상태표로 바뀌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가 어떤 걸 같이 포함하고 있다, 포괄 손익계산서로 포함하고 있다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담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서부터는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하나둘씩 배워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재무상태표 들어갈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